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25%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살만 빈 하마드 알 칼리파 바레인 왕세자와의 회담을 통해 일본과 광범위한 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고율 관세 방침으로 시사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을 포함한 14개국에 관세 서한을 발송하며 25% 상호관세 계획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 정책으로 올해 2분기에만 약 65조 원의 관세를 걷어들였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2분기 관세 수입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47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세 부담이 글로벌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교역 상대국들의 신중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내일 내려집니다.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에서 검찰 상고가 기각되면 4년 10개월 만에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삼성물산 제1모직합병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 족쇄를 이번에 끊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무죄 확정 시 이 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반도체 실적 개선 등 그룹 현안에 본격 착수할 전망입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진으로 2분기 영업이익 5조 원 아래로 떨어지며 고전 중입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전 경영진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방 의장 측은 상장 전 기획 사모펀드를 활용해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해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지원을 허위로 알리며 주식 매도를 유도한 뒤 상장 직후 주식을 대량 매도해 1,90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이브 측은 향후 수사에서 의혹을 적극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장중에 한번 크게 출렁임이 있었는데요. 이때 파월 의장의 해임설과 관련한 보도가 나오게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부인하게 되면서 다시 증시는 안정세를 찾아갔습니다. CPI 지수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면 반대로 어제 나왔던 PPI 지수는 이러한 우려감을 조금 경감시켜줬고요. 이런 와중에 ASML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전망을 좀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8%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 반도체주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개장 후에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에너지 행사에서 연설이 있었죠. 이때 120조 원 넘는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에게 있어서 AI 패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는데요. 관련 뉴스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고요. 두 번째 코너로는 넥스트 트레이딩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알테오젠이 오후에 강세를 좀 보였었죠. 정맥 주사에서 엉덩이 주사 같은 피하 주사로 바꿔주는 이 플랫폼 기술 ALT-B4가 원천 특허 물질을 확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기다렸던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주가도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관련 뉴스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기싸움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임을 하겠다는 보도와 일단은 아니라고 답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증시는 오락가락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는 어떤 뉴스들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경제 키워드 통해서 전략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900억 달러 AI 대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에너지 연설이 있었고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AI 에너지와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어떤 발표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피츠버그에서 열린 펜실베니아 에너지 혁신 서비스 서밋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20개 정도 되는 이제 기업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 대회에서 AI 훈련용 데이터 신규 프로젝트에 이제 360억 달러,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어쨌든 56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했고요. 주요 투자사로는 블랙스톤과 코어위브 등이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이런 투자 대회에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을 했고요. 이걸 어쨌든 투자하겠다고 한 가장 큰 의미는 성과가 필요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2기의 초기에 그래서 지금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나는 일하는 대통령이라는 걸 강하게 발표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지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기반 다지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투자를 통해서 펜실베니아 같은 러스크벨트죠. 같은 이런 선거 승부에서 집중했다라는 이야기고, 즉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메시지를 표밭을 다지기라는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 AI 견제 타이밍입니다. 트럼프는 이 타이밍에 맞춰서 미국이 AI 세계 1위가 되겠다는 선언을 던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실리콘밸리와 같은 월가의 돈을 끌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통해서 어쨌든 자신이 지금 친기업 대통령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기회입니다. 이걸 통해서 자신이 그거를 밀어붙이고 기업 투자를 응답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AI를 통해서 이제 에너지 산업을 통합을 보여주기 위한 베스트 타이밍입니다. 지금 발표하면 친환경 AI 에너지 일자리를 3만 개 이상 들어오면서 세계의 어떤 다양한 것들을 모으면서 자신이 이걸 통해서 펜실베니아 세일이란 원자력 중심지이기 때문에 AI 에너지 결합을 통해서 이제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통합을 위해서 자신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것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중국 쪽에 있어서 AI 패권 경쟁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의지로 다시 한번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AI에 대해서 좀 진심인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방 예산을 활용해서 AI 기업에 투자를 한다거나 혹은 H20 칩과 관련해서 중국 쪽에 수출 통제했던 부분도 해제하는 등 다양한 조치들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이제 돈과 표에 몰리는 걸 패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정치인이 이전에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는 이제 항상 어떤 산업이 돈을 벌고 사람이 관심이 폭발하면 거기에서 바로 올라탑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4년에도 암호화폐가 정치의 이제 표와 표심의 공략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전문에 내세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트럼프 코인, 민코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투자자가 이제 지지를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이라든가 채율이나 반대표로 이제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I도 이번에 그런 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AI가 지금은 미래의 먹거리다 보니까 국가 전략이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AI가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국가 안보와 산업 지배력에 강하게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메타라든가 구글 그리고 이제 빅테크들이 AI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중국과도 기술 패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어쨌든 AI에 올라타야 세계 1등도 되고 표도 얻고 돈도 몰리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이제 적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전략 산업으로 내세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호화폐는 금융 혁신이고 AI는 국가 전략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 열을 올렸던 이유는 이제 젊은 유권자고 반월가 성향 대체 자산 이제 투자 성향이었다면 이게 사실은 이제 AI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표를 공략하기 딱 좋고 그다음에 러스트벨트
디렉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암호화폐가 정치적 무기였다면 AI는 대통령으로서 리더십 무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적기라서 아마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AI는 투자적인 실무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트럼프는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실질적인 그런 실적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AI로 방향을 틀었다는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AI 투자와 관련된 내용 먼저 좀 살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27조 원에 가까운 투자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했다라는 부분 짚어드리고요. 자, 그럼 이어서 첫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폴리마켓 무혐의이고요. 이게 지금 정치 베팅 사이트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인데 최근에 이달 초에 조사 종결을 알리는 공식 서한이 발송됐다고 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일론 머스크, CNN 등 여기서 이제 선거 확률을 인용하면서 주목을 받은 바도 있었는데요. 혐의가 무혐의로 좀 밝혀졌나 봐요. 어떤 내용들 봐야 될까요? 폴리마켓 말씀하셨던 대로 어쨌든 이용자들이 대선 때 정치 이벤트로 배팅할 수 있는 서비스였습니다. 폴리마켓은 지난 대선 당시에 이제 1억 달러 이상이 대선 결과에 배팅할 정도로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당시 플랫폼에서 예측해서 이제 각종 여론 예상과 그러니까 여론에서는 당시에 이제 많은 어쨌든 매체들이 카멜라 앤더슨 쪽에 이제 해리슨 쪽에 민주당 후보에게 압도적인 어쨌든 승리를 했지만 여기서는 어쨌든 이제 트럼프에게 어쨌든 1억 달러 이상을 배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에 조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세인 코폴라 CEO죠. 여기 이제 폴리마켓 CEO인데 지난 11월 X를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정치 반대편에 있다고 해서 자신을 마지막 공격이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뉴욕 자택에서 전격 압수수색을 했고 미국 내 이제 대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부분에서 이달 말에 뉴욕 남부지검에서 폴리마켓층의 수사 이제 종결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싱턴 상품거래소에서도 요 수사 종결을 하는 통지서를 보냈고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수사 종결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배팅하는 게 이게 허가가 된 거냐? 근데 그건 아닙니다. 수사 종결만 했다라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게 대해서 이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왜 수사 종결을 지금 이 시점에 했느냐라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암호화폐 규제는 끝났다. 친시장을 선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든 행정부는 암호화폐를 막았지만 지금 행정부는 풀어준다. 자유로운 시장을 원한다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 종결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치 보복 논란을 없애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행정부는 보복을 하지 않는다. 공정하게 한다. 정치적 중립 이미지를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 투자자 마음을 얻기 위한 생각이 좀 있습니다. 나는 기술 발전을 막지 않고 당신들이 원하는 자유로운 시장을 지켜준다. 지지층 확대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떤 효과입니까? 지금 약간 어쨌든 지금이 잠깐 암호화폐의 시즌이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 압박을 시그널이 좀 있습니다. 지금 하원에서 지금 통과는 약간 됐지만 미 의회가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까 말까 어쨌든 본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폴리마켓의 수사를 어쨌든 종결함으로써 의회에 이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너희도 빨리 법을 본안을 통과시켜라. 아마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수단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인 있는가라는 판단입니다. 네,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의 바이든 행정부 시대를 좀 종결을 시키고 트럼프 행정부의 2기가 시작됐다라는 걸 알리는 서막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정치 접점에 있어서 본격적인 서막을 만약에 의미를 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마켓을 좀 상징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와 지금 트럼프 2기가 차별화를 좀 시키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암호화폐를 막는 정부, 트럼프는 풀어주는 정부, 요거를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하는 겁니다. 바이든은 닫고 나는 연다.
두 번째로는 바이든 정부는 판단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판단한다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는 대신 판단하지 말고 시장이 알아서 움직이게 놔두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이든은 조심조심하지만 트럼프는 기회를 잡게 만든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폴리마켓 수단은 이렇게 수다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을 막을 게 아니라 키워야 된다라는 게 기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차별화를 주고 있고요. 바이든 암호화폐가 자유시장 겁먹고 막았지만 나는 그거를 어쨌든 열어서 새로운 길을 만들겠다. 트럼프 이기는 차별화 전략이다라는 걸 아마 암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폴리마켓과 관련한 내용 살펴봤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이를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 세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다이먼의 경고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측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가 증거 없는 공격이다라면서 단호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발언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 살펴봐야 될까요? 아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제 합쳐서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해임 지금은 가능성이 낮지만 시기가 있으면 바꿀 수가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계속 달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달 들어서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금리 더 내려야 돼. 지금 너무 높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월은 형편없는 의장이야. 해임은 지금 안 하겠지만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 다음 의장 후보 너무 많다. 캐비넷이라고 이제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해임 가능성은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건 건물 보수비입니다. 어쨌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임을 못하니까 이제 건물 보수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 이유를 얘기하고 있고 압박 중입니다.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죠. 사실 영향력이 너무 높은 사람이죠. 이분은 어쨌든 연준은 절대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파월 해임 시도는 위험한 일이고 반대 결과가 나올 수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 다음 의장이 되든 독립적인 어쨌든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파월 의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 편입니다. 트럼프 연준 정치적으로 흔드는 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경제 부양이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어쨌든 금리를 낮추면 대출이 늘고 주가가 오르고 소비가 살아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이 너무나 필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7월 31일이 어쨌든 발표기 때문에 양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임이 목적이 아니라 7월 31일 날 어쨌든 이 목표가 4.5%를 올리느냐 낮추느냐 그리고 유지하느냐를 서로가 경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파월 의장이 말을 안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 일기 땐 자신이 파월을 임명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인 거고요. 정치적으로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금융에 대한 부분이 서로가 너무나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연준 독립성이 깨지면 신뢰가 깨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기 전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가 출렁이고 시장이 출렁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하고 나서 어쨌든 시장이 안정화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트럼프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연준을 흔드는 중이고 다이먼 어쨌든 CEO는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막으려는 중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상당히 어쨌든 혼란 중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7월 31일을 어쨌든 이 숫자를 지키기 위해서 숫자를 흔들기 위해서 서로가 이야기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FOMC를 앞둔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 5월임에도 불구하고 사퇴 압박의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연준은 사실 독립성 유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부정적인 입장인데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지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건 이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독립성을 지키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고 트럼프가 파월을 얼간이라고 비난하고 어쨌든 해임 가능성이 언급하기 때문에 연준 상황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경제 지표가 지금 인하 가능성을 정당할 만큼 나쁘지 않다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사실은 4.5%가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최근 고용이라든가 소비라든가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면 물가라든가 압력이 다 잡힌 건 아니고 고용이 탄탄한 편입니다. 서두를 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4.5%에 대해서
그렇게 낮아질 가능성이나 이게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서두를 필요가 없고요. 지금 인하하면 너무 빠르다. 너무 내부 논리가 우세합니다. 다만 9월까지 경기 신호가 더 명확해지면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압박은 사실 심리적 무기로는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지만 연준이 지금 내리지 않더라도 트럼프 반응은 어쨌든 무기로서 작용을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크게 작용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고 퇴임할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연준의 독립성 유지에는 사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FOMC 결과까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번째 키워드는 500만 대 0인데요.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 이용자가 500만 명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위성 구독자를 아마존으로 기준으로 본다면 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가 등장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 이제 아마존과 관련한 이슈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인터넷 위성 경쟁사인 스페이스 X 로켓에 실어서 발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경쟁자가 굉장히 많은 기업과 지금 아마존 입장에서는 경쟁을 좀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모습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500만 대 0은 그런 것 같아요. 스타링크가 지금 구독자가 500만이고 사실은 이제 아마존 구독자가 거의 0명입니다. 없다라는 얘기인데 아마존이 내년 7월까지 1,600기의 위성을 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78기밖에 못 쐈다는 거고 일단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쏠 수 있고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쏴야 되는데 적기에다가 실어서 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적기에다 쏘고 있고 내년 7월까지 쏴야 되기 때문에 FCC 규정에 따라서 2026년까지 마감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아마존 위성 카이퍼는 미국의 FCC 규정상 내년 7월까지 1,600기를 무조건 궤도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못 지키면 어떻게 됐냐. 전체 사업권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78기를 못 쐈기 때문에 속도를 올려야 돼서 이제 어쨌든 스타링크한테 쏴달라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기 로켓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존 위성이 준비가 안 돼서 로켓을 발사를 지연 중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쏘고 있고 스페이스 X는 너무나 빠르고 싸고 잘 날리기 때문에 펠컨 9에서 위성을 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해서 이제 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싸지도 않고 신뢰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높고 발사를 서서 이제 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경쟁자라도 규제를 못하면 이제 못 이기기 때문에 아마 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실제 83회 중에 쏘고 있고 아마존은 지금 체면보다는 속도가 너무 중요하면서 경쟁자라도 빌려 쏘고 마감을 해서 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쏘고 있어서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해서 로켓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향후에 쏘고 있는 거고 경쟁사 로켓을 빌려서라도 발사 목표를 맞추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해서 향후에서 목표를 맞춰서 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아마존에서 현재 카이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과 6월 기준으로 보면요. 각각 27기씩 보낸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스페이스 X의 펠컨 9 로켓에 실어서 보냈었는데 이번에는 24기를 실어서 보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구독자가 굉장히 많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스페이스 X의 협력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던 건데요. 그렇게 해서 협력을 선택했던 이유도 궁금하고요.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아마존은 이제 이렇게 해서 빌려 쓰게 되면 지구 어디서나 인터넷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좀 하겠다는 겁니다. 산골짜기나 바다 위나 비행기에서나 인터넷을 하고 싶다는 거고요. 지금은 유통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게 어쨌든 베이조스의 목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건 스타링크가 만든 거랑 똑같습니다. 머스크도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 하고요. 이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이제 클라우드를 연결하는 거죠. AWS는 사실상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는 1등이죠. 이 부분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고 우주에서 인터넷망을 깔면 이게 이제 클라우드 사업에 붙여서 더 빠르고 더 서비스를 넓게 하고 싶어 합니다. 나중에는 자기 로켓이죠. 블루 오리진, 지금은 뭐 꼴등이지만 이 부분을 직접 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X 로켓을 빌리고 있지만 곧 자기 로켓을 쏘게 되면 남에게 의지해주지 않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요거를 하겠다는 거고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빌려 쓰지만 나중에는 내 거 우주에서 이제 인터넷도 하고 클라우드도 팔고 로켓도 띄우게 되겠죠. 이게 이제 아마존의 계획입니다. 지금은 시작이지만 나중에는 우주에서 아마존 제국을 만들겠다는 게 베이조스 CEO의 생각입니다.
네, 지금은 당장은 경쟁자인 스페이스X의 협력이 필요하더라도 앞으로는 도움 없이 갈 수 있게끔 카이퍼 프로젝트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 남아 있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저커버그 AI 인터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마크 저커버그가 AI 인재 쟁탈전을 위해서 굉장히 큰 돈을 쓰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 차례 짚어본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송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해서 인재 쟁탈전에 대한 이야기를 내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인포메이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과거에 어쨌든 AI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인재들을 자신이 많이 스카웃을 하고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수백억 원을 들여서 인재들을 스카웃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붓고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메타라든가 뭐 인스타라든가 이런 것들만 하게 되는데 엄청난 돈을 해서 이렇게 인재들을 쏟아붓느냐라는 이유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알아봤더니 메타가 과거에 스마트폰 시대를 놓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후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페이스북 앱만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라든가 구글의 운영 시기가 장악했는데 그래서 수수료만 내고 룰을 따라야 되는데 플랫폼을 놓친 거죠. 그래서 AI 시대는 자기가 주도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하고 내서 AI 시대는 무조건 자기가 주도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AI에 올인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은 AI 시대가 시작되는데 저커버그는 이 시대를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가 먼저 AI 안경, AI 개인 비서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I는 사람이 대신할 기억을 대신해주고 도와주는 파트너로 진화하게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AI가 동반자가 되면 메타가 스마트폰 다음 시대를 주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올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AI 안경이 없는 사람은 불리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편하게 되는 것처럼 AI 시대에도 이런 것들이 없으면 불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AI 초지능 인재를 영입하고 돈을 쏟아붓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에서 50명에서 70명만 핵심 인재가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확보한 기업이 AI의 최강자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오픈 AI, 구글, 메타가 사람을 뺏기게 되면 자신들이 최강자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도 미리 짓게 되고 이렇게 해서 자신들은 최강자가 될 것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네, 메타는 AI에 있어서는 굉장히 진심인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AI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AI를 잘 다룰 수 있는 인재에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큰 돈을 들여서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산업 경쟁력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자신들은 이제 다른 AI 기업들과 차별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AI 천재들을 데려와서 우리 서비스에 붙이겠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왜 천재들을 데리고 오느냐라고 물어봤더니 AI 천재들을 데리고 와서 만드는 게 천재 하나가 만든 모델이 세상을 바꿔놓는다는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PT라든가 챗GPT를 만든 천재가 몇 명이 핵심 연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누구보다 빨리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론이고요. 오픈 AI는 구글 같은 데서 핵심 인재를 뽑아와서 필요하면 AI 스타트를 통째로 사온다는 이론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메타는 이미 페이스북과 인스타라는 왓츠앱과 같은 앱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AI를 붙이면 사람들이 매일 AI를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AI 안경도 만들고 여기 스마트폰을 하면 바로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고 다른 회사가 어떻게 다른가라고 물어봤더니 오픈 AI는 똑똑한 AI를 만드는데 사람을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활용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 구글은 유튜브 검색이 있지만 내부 정리가 좀 덜 됐다라고 이용을 하고 있고 메타는 똑똑한 사람을 뽑고 전 세계 사람들 쓰는 앱을 바로 누를 수 있기 때문에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전쟁은 모든 모델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빨리 더 많은 사람을 쓰게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메타는 인재가 있고 많은 앱이 있고 AI 안경을 쓰게 되기 때문에 세 가지를 다 갖췄기 때문에 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메타에서는 인재 한 명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가 최근에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도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과소 투자보다는 과대 투자가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패권의 경쟁에서 어떤 기업이 우승하게 될지, 주도권을 쥐게 될지도 계속해서 뉴스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이후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들, 오늘장에 어떤 힌트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담글로벌이 29% 넘는 상한가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했고요. 쿠콘 25%대 급등세 나타냈습니다. 유니테스트도 21%가 넘는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솔브레인홀딩스와 제일일렉트릭 각각 16%, 14%대의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난테크놀로지가 13%대 큰 낙폭을 그려냈고요. 비보존제약도 10% 이상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바글로벌도 8% 빠졌고 S&D와 의리금융지주도 6%가량의 낙폭 보였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했던 종목들 그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 지금 시작합니다. 네, 계속해서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쿠콘부터 살펴볼 텐데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최근 요 며칠 사이 시세가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25% 넘게 이 종목이 상승을 했는데요. 상승 배경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쿠콘이 크게 올랐던 건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과 또 테더와의 전략적 협업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쿠콘은 금융 데이터 API 전문 기업으로 국내 500여 개 금융기관과 전 세계 2천여 개 기관을 연결하는 금융 데이터 인프라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쿠콘이 USDC를 발행하는 서클, 그리고 USDT를 발행하는 테더와 협업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자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내용은 단순한 루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는 23일에 예정된 IR 자료에 두 회사의 이름이 직접 명시가 됐고요. 회사 측도 전략적 협업 관점에서 논의 중이라고 공식 확인을 하면서 시장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만약 이번 협업이 실제로 성사가 된다면 쿠콘은 자사 API 인프라를 활용해서 국내외 핀테크 기업이나 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실시간 송금, 결제, 정산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서클이나 테더와의 협업을 공식화한 국내 상장사는 아직 없기 때문에 쿠콘이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을 연결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리하게 스테이블과 관련된 움직임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잡음이나 노이즈가 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미국 시장 안에서 이번 주 크립토 위크를 보내고 있는데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 3가지가 원래 처리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쉽게 갈 줄 알았는데 좀 난항이 좀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국내 증시에서도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이런 흐름이 쿠콘한테도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제 장중에는 미국 하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 표결이 한 차례 부결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주춤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분위기가 뒤바뀌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 의원들을 직접 만나서 법안 처리를 설득했다는 메시지를 트루스 소셜을 통해 공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니어스 법안 통과를 위해서 핵심 의원들과 만났고 내일 아침 룰 표결에 찬성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이 알려지고 난 뒤에 쿠콘을 비롯해서 넥서스, 헥토파이낸셜 같은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을 했고요. 그중에서도 쿠콘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와 직접 협업을 추진 중인 유일한 국내 상장사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국내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과 제도가 아직 완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R 발표 이후의 상황과 또 정책 흐름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통과할 때 필요한 12명 중에 11명의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상황이고요. 현재 시간으로 18일에 아침에 이제 절차 안에 찬성하기로 합의했다라는 내용까지는 현재 지금 전달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열리게 되는 표결 내용들은 나오는 대로 같이 점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주들이 반등을 좀 시원할 수 있을지 오늘 시장에서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쿠코는 지금 넥스트 트레이드 프리마켓에서 벌써 6% 넘는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체크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KCC 살펴볼 거고요. 최근에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5% 가까이 올랐었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네, 어제 KCC가 오른 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정치권에서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들이 최근 잇따라 계속 발의가 됐는데요. 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안에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냈고요. 이후에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더 강력한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 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곤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기업들이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KCC가 대표적인데요. LS증권 분석에 따르면 KCC는 자사주 비중이 17.4%에 달합니다. 이건 정유화학업종 안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때문에 만약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KCC처럼 자사주가 많은 기업은 남은 주식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LS증권도 어제 KCC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보류에서 매수로 바꿨고요. 목표 주가도 34만 2천 원에서 44만 2천 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정치권의 움직임과 함께 KCC의 상승도 같이 반응이 나오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별도로 기업 자체적으로 기업 가치 재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도 발표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도 주가에 영향을 좀 줬을까요? 네, 어제 주가 흐름에는 이 기업 가치 재고 계획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KCC는 2030년까지 매출 10조 원, 영업이익률 10%, 그리고 PBR 1.0을 달성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위해서 성과 연동 배당 제도를 새로 도입을 했고 배당의 최소 기준도 명확히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본 배당금에 더해서 이익의 10%를 추가로 배당을 하겠다는 겁니다. 배당이 예측 가능해진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또 유휴 자산을 정리해서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비핵심 자산을 매각해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장에서는 KCC가 단순히 법안 수혜 기대주를 넘어서 실제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 확대와 재무 구조 개선까지 이렇게 함께 추진을 하면서 이번 상승 흐름이 단기 이슈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KCC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비중이 17.4%에 달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오늘은 한 2.06% 상승불 켜져 있습니다. 사실 자사주 비중이 제일 높은 걸로 잘 알려져 있었던 건 신영증권입니다. 자사주 비중이 한 53%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신영증권 오늘 흐름 먼저 좀 보면요. 0.9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최근에 한번 상한가 터치 나왔던 부국증권도 자사주 비중이 42.7%라서 꽤 많이 높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종목들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알테오젠 볼 거고요. 오후장에서 흐름이 좀 좋게 나왔던 종목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ALT 비포 관련한 특허를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어제 오후는 알테오젠과 코스닥의 차트 흐름이 정말 비슷하게 흘러갔었거든요. 일단 애프터마켓에서도 2% 넘는 추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볼까요? 네, 어제 알테오젠 주가가 좀 이렇게 반응을 보였던 건 말씀해주신 대로 ALT 비포 관련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ALT 비포는 정맥 주사 형태의 약물을 피하 주사로 바꿔주는 효소 기술인데요. 미국 특허청에서 이 기술에 대한 물질 특허 등록이 곧 확정될 거라는 사전 통지 서한이 발송이 된 겁니다. 이 서한을 받았다는 건 사실상 특허 심사를 통과했다는 뜻이고요. 보통 며칠 내로 특허 번호가 나오고 이후 정식 등록까지 마무리됩니다. 알테오젠은 그동안 이
이 ALT 비포 기술로 미국의 머크와 일본의 다이이치 산쿄 같은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술 이전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이번에 물질 특허까지 확보를 하게 되면 기존 계약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가 계약에도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가져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기술을 만드는 효소 자체에 대한 특허라서 의미가 더 큽니다. 기존에는 제조 방식에 대한 특허만 있었지만 이번에는 원천 기술까지 보호를 받게 된 거라서 앞으로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상에서도 힘이 실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빅파마들과의 기술 이전 체결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줄었다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할로자임과 특허 분쟁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불확실성을 잠재우는 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사실 ALT 비포가 적용된 머크의 주사제 키트루다 SC와 관련해서는 할로자임과 지금 특허 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알테오젠이 등록한 ALT 비포 물질 특허는 이 소송과는 법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는 게 시장의 시선인데요. 알테오젠은 일단 소송 당사자도 아니고요. 또 ALT 비포는 할로자임 기술과는 완전히 별개의 독자 기술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특허 등록이 의미가 있는 건 ALT 비포라는 기술이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차별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았다는 점, 그리고 이런 점 덕분에 알테오젠은 앞으로도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상할 때 우리는 기술도 있고 지식재산권도 보호받는다라는 확실한 근거를 내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알테오젠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근데 살짝 좀 내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네요.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좀 올랐다가 오늘은 좀 내려옵니다. 0.62% 정도 하락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가격선으로 봤을 땐 항상 40만 원 밑에가 기회였다라는 이야기들 많았었는데 어느덧 48만 3천 원 지금 프리마켓 기준으로는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하락한 종목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달바 글로벌 볼 거고요. 사실 최근에 시세가 너무 좋았다가 한 연이틀 좀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걸까요? 네, 어제 달바 글로벌 주가가 크게 빠졌던 건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가가 워낙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수요가 한꺼번에 나온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어제 하루 동안만 해도 기관이 20만 주 넘게 순매도했고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가 그 물량을 각각 11만 주, 9만 주씩 받아낸 모습이었습니다. 달바 글로벌은 지난 5월에 상장한 새내기주인데요. 공모가는 6만 6,300원이었지만 지난주에는 한때 24만 원을 넘기면서 무려 260%가량 넘게 급등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한 상황에서 지난달 말에는 락업 해제 물량도 시장에 풀렸습니다. 전체 발행 주식의 약 19%에 해당하는 규모였고요. 이에 따라서 일부 초기 투자자나 벤처조합, 신기술 투자조합 등이 장내에서 실제 매도에 나선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매물 부담이 주가에 어느 정도 예고된 부분이었고 그게 어제 본격적으로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라고 하죠.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기간이 끝나면서 기관 쪽에서 좀 크게 던진 것으로 보이고요. 한 공모가 대비해서 260%까지 올라왔던 달바 글로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찬물이 좀 끼얹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TP가 상향되는 보고서들도 연이어서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어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달바 글로벌의 목표 주가를 34만 2천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리포트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배경에는 무엇보다 실적 기대감이 깔려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해외 수출이 더 확대되고 B2B 사업도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영업 레버리지가 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번 2분기 실적부터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매출이 1,300억 원대, 영업이익은 400억 원에 육박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업이익률도 28에서 29% 정도로 화장품 업종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또 해외 매출 비중이 높으면서도 한쪽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와 일본, 미국, 아세안 등 여러 지역에 고르게 분포가 돼 있어서 지역 리스크가 분산돼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급등한 데 따른 부담, 그리고 환율이나 관세 같은 외부 변수 때문에 변동성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증권가에서는 함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은 일종의 조정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중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러게요. 실적 이제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올해 2분기는 분기 기준으로는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일단 예상은 좀 되고 있습니다. 2분기 OP가 117% 이상 급증하면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YY 대비해서 매출도 76% 넘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영업이익률 OPM이죠. 이거 같은 경우 29.3%, 한 30% 가까이 좀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실적이 나오고 나면 주가의 변동이 오히려 좀 상승 쪽으로 돌아설 수 있을지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어제 좀 하락한 거 대비해서 올라오고 있기는 합니다. 0.94% 현재 프리마켓에서 상승불 켜져 있다라는 부분 점검 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 이야기도 해봐야겠죠. KB금융 넘어가 볼 거고요. 애프터마켓에서 4% 넘게 밀렸습니다. 금융주 가운데서도 사실 조정폭이 상대적으로 좀 깊었던 것 같거든요. 어떤 이유가 좀 있었을까요? 네, 어제 KB금융이 4% 넘게 밀리면서 금융주 전반의 하락세를 대표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차익 실현 매물과 미국발 금리 리스크입니다. 우선 시장이 주목한 건 미국의 6월 CPI 발표 이후 금리의 흐름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한때 5%를 넘어서면서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는 긴축 장기화 가능성을 반영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달라졌습니다. KB금융은 어제 하루에만 533억 원 규모의 외국인 순매도가 나왔고요. 이 금액은 코스피 전체 종목 중에서도 순매도 1위에 해당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빠져나가자 시장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고요.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던 은행과 증권주에 매물이 집중이 됐습니다. 실제로 KB금융뿐만 아니라 미래에셋증권은 7% 넘게, 우리금융지주도 6% 이상 빠지면서 금융업종 전반에 꽤 강한 조정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영향으로 코스피 지수 자체도 하방 압력을 받았던 하루였습니다. 그러게 은행주는 확실히 좀 많이 올라온 감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오히려 너무 빠르게 올라와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에도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증권가에서는 이번 조정을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시각들도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선 올해 은행주들은 정말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KRX 은행지수 기준으로만 봐도 연초 대비 50% 넘게 올랐고요. KB금융도 1년 반 만에 주가가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차익 실현이 일부 나온 건 자연스러운 흐름인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아직 적정 밸류에이션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PBR 0.8배에 비해서 KB금융은 0.73배, 신한금융지수는 0.62배,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는 0.6배 수준이고요. 중소형은행은 0.5배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전히 저평가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다른 분위기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투자 의견 하향 보고서가 41건이나 나왔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은행주 등 금융주에 집중이 됐습니다. 배경은 단기 주가 급등에 따른 밸류 부담 때문이었고요. 특히 기대를 모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아직까지는 불확실하고 또 설령 통과가 되더라도 은행들이 배당보다는 자사주 소각 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당장의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평가는 맞지만 단기 과열일 수 있다는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고요. 정부 정책과 외국인 수급이 좀 더 확인된 이후 눌림목에서 분할 접근하라는 조언도 많은 상황입니다. 네, 이번 하락을 본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온 것에 대한 피로감도 있었을 거고 외국인 매물까지 좀 출회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악재가 좀 겹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 과열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판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고은 앵커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일장 이슈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개장까지 9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CPI 지표가 조금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오늘 PPI 지표가 전월과 동일하게 나오면서 시장은 좀 안도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팔란티어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체크를 해보자면 양시장은 쉬어갔습니다. 코스피가 4흘 만에 하락 마감했는데요. 3,200선을 내줬고요. 삼성전자 상승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하지는 못했습니다. 코스닥 또한 좀 같이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니까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은 좀 많이 그동안 올라서일까요?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줬는데도 코스피가 못 올랐고요. 코스닥에서도 지금 알테오젠 상승했는데도 코스닥도 못 올랐거든요.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좀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수급이 좀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수급이 좀 많이 말라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거래소 시장에서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이제 거래량 자체가 좀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건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종목들로 수급이 못 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최근에 올라가긴 했지만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힘이 좀 약한 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주가가 최근에 3,200포인트를 한번 이제 넘어섰다가 좀 다시 눌렸잖아요. 미국에서도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좀 강도 높은 이 정책을 지금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 개별적으로 막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이 관세에 있어서는 회피할 수 있는 이 방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반도체라든지 의약품 관세 뭐 더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어서 국내 같은 경우에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랐고 많이 오른 만큼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일부 차익 매도를 하고 근데 차익 매도한 물량들 뭐 현금이 있다면 그 현금을 가지고 또 다른 종목들을 사기 전에 약간 준비 과정. 그래서 지금 약간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소강 국면이 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도주의 개념은 아마 시장이 좀 올라가면서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접힐 것 같아요. 뭐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반등이 나왔다는 건 아마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어제 좀 반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지금은 조금 바라봐야 되는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요즘에 계속해서 너무 잘 갔던 장세이니만큼 좀 많이 올랐던 만큼 수급에서도 숨고르게 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어제 이어서 또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 반도체 쪽으로 바로 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엔비디아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팔란티어조차도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또 SK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올라갔다라는 점에서도 지금 좋은 흐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간밤에 또 ASML도 호실적이 나왔거든요. 물론 지금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좀 급락을 하긴 했지만 관련해서는 반도체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반도체는 사실 여러 가지 악재들과 호재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어제 만약에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하이닉스가 좀 빠졌다라는 건 미국에서 그동안 규제해왔던 H20 칩에 대한 이 이제 수출을 중국에 이제 규제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풀어준다라는 네. 그런 뉴스가 있었죠. H20 칩 같은 경우에는 저사양 칩입니다. 보통 H100, 호퍼 100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그 H20은 100에서 숫자가 20이면 좀 5분의 1 정도잖아요. 성능 자체가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칩을 중국으로 이제 수출하는 걸 규제를 해왔었고,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난해 규제하기 전에 H20 칩에 그 HBM 반도체를 납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개가 된다면 삼성전자도 역시 효과를 좀 볼 수 있다. 네, 그렇게 해서 어제 삼성전자 주가가 좀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으로 HBM 반도체 칩에 침투가 있다면 바로 이제 하이닉스 쪽은 견제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어제 하이닉스 쪽은 조금 약한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노광 장비 회사, 이게 세계 최대의 그 반도체 장비주인데 이 회사가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좋았어요. 근데 결국은 실적을 발표하는 거 과거 실적이잖아요. 앞으로의 전망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으로 봤을 때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업황 자체가 조금 둔화될 수 있다는 경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어제 8% 정도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ASML 그 주가의 하락과
삼성전자의 어제 주가 상승 해석이 좀 달리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그동안 우리가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해 반도체 쪽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한다 말은 계속했단 말이죠. 때린다 했는데 안 때렸단 말이죠. 네.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의약품 쪽에서 관세를 이제 뭐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쪽도 이제 발표를 한다라고 하니까 반도체 쪽은 올라가려고 해도 어느 정도의 관세를 부과받을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은 오히려 관세 정책이 나오고 나면 이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구나라고 해서 그 반도체하고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이후에 주가의 상승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관세 리스크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엔비디아로 인해서 어제 삼성전자 같이 훈풍을 받아가는 모습이지만 지금 관세를 더 매길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도 삼성전자 예측가로는 상승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또 큰 이슈가 있죠. 바로 11시쯤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이 대법원 판결을 또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오늘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도 잘 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의 판결의 결과로 인해서 또 주가의 흐름이 또 등락이 어떻게 될지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제가 볼 때 판결이 잘 나오냐 못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의 단기적인 조정은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조정이죠. 그래서 주가가 그동안 좀 많이 여러 가지 악재들, 그것도 하나의 악재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면서 하이닉스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나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불확실성이 하나씩 해소가 되면서 판결도 역시 하나의 또 재료 해소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나마 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차라리 좀 흔들리면 네. 그건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흔들리면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포지션을 주셨는데요. 또 삼성전자 얼마 전에 폴더블 폰을 또 공개했잖아요. 네. 관련해서도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폴더폰 관련된 소부장들도 요즘은 시세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차라리 이쪽으로 좀 투자 시선을 바뀌어서 이쪽으로 전략 세워보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최근에 스마트폰 쪽에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네. 과거의 스마트폰은 이제 기능적인 변화가 좀 많이 있었죠. 성능이 좋아지는 그런 변화들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또 움직였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으로 이제 성능이 어느 정도 또 정체가 되다 보니까 카메라 렌즈 쪽, 카메라 화소 쪽에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단 말이죠. 화소 쪽에 대한 발전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좀 슬림화로 다시 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슬림화폰이 지금 출시가 되고 최근에 엣지가 출시가 됐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의 반응이 조금 괜찮다고 판단을 했는지 이제 폴더블 폰 쪽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사실 폴더블 폰의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초기에 시장에서의 그 장악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80%가 넘는 시장 장악력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여러 업체들의 추격으로 인해서 한 30%대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폴더블 폰 쪽과 이제 슬림화 쪽 이쪽이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삼성전자의 신제품 출시 효과로 인해서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폴더블 폰이 너무 무겁고 그다음에 약간 둔탁한 모습이 좀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슬림화 시켜 놓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단점이었던 카메라 화소도 역시 좀 높여놨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이번에 판매가 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관련 종목들을 본다면 최근에 뭐 힌지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종목들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7월 17일) 목요일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문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PPI 지표가 전월과 동일하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은 잠재워졌기 때문인데요. 또 파월 의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해임설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좀 불식시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 아침 속보에서는 다시금 파월 의장에 대해서 해임설이 다시 불거졌으니까요. 이전까지 좀 계속해서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 숨고르기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다시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7% 상승하면서 3,20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3,200선 위에 다시 안착을 해줄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0.38% 상승하면서 815포인트 선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역시나 삼성전자 오늘은 SK하이닉스에 비해서 더 잘 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1.24% 상승하면서 65,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3% 넘게 쉬어가고 있네요. 계속해서 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쉬어가는 흐름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바이오 종목들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시세입니다. 1.45% 상승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관련해서 2차 전지주들 쪽으로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질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1.45%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역시 삼성전자 우선주 5위로 안착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깃들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고요. 5위였던 KB금융은 오늘 쉬어가는 흐름 이어지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상위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입니다. 알테오제는 오늘 쉬어갑니다. 그래도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잘 가는 만큼 에코프로 형제 그룹들도 잘 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2% 상승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3%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가 요즘 AI 경영을 가속화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곁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HLB 0.96% 상승하고 있고요. 파마 리서치 또한 0.35% 상승하면서 또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미용기기 딴에서도 같이 상승하고 있는 흐름 이어지고 있다는 것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클래시스가 좀 강했었는데 오늘은 또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잠깐 체크를 해볼까요?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는 지금 매도이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소폭이지만 사들이고 있는 모습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아침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상황은 바뀌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아침 시장이 어제는 좀 쉬어갔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상승 출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또 어떻게 해석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상승 출발하는 건 좋은 일인데요. 네. 이 상승을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맞죠. 아침에 올라갔다가 결국 이제 빠져버리면 오히려 지금 처음부터 하락한 것보다 더 안 좋은 흐름이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최근에 거래가 좀 많이 없다라고 했는데 일단 하락하는 장에서는 거래가 없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 올라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상승폭을 조금 반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네. 거래소 시장에서도 300억 정도 매도,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3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 선물 쪽도 지금 현재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현물 쪽과 선물 쪽에서의 매도, 그리고 옵션 쪽에서의 포지션도 지금 하방으로 좀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출발보다는 유지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 많이 올라온 만큼 지금 만약에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 3,150포인트 정도까지 한 번에 또 눌림목과 그리고 나서 또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준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애매하게 그냥 옆으로 버텨주는 그런 장은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올라가거나 아니면 조금 떨어지거나 이런 시장의 변동성보다 종목들의 하락률이 조금 더 클 수 있는 장이거든요. 최근에 보면 주가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이 잡혔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들이 조금 탄력이 부족한 장이고 이거는 이제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와 줘야지 움직일 수 있는 거라 현재로서는 지금 시장을 대응하실 때는 어쨌든 눌렸을 때 좀 빠졌을 때 종목을 매수하는 건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번에 많은 물량들을 매수하기보다는 좀 분할로 아니면 좀 소량의 물량으로 좀 테스트 매수를 하는 방법들로 좀 가져가시는 게 지금 시장을 대응하는데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와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눌렸을 때 빠진 종목들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포지션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3,150포인트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전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는 이런 가상화폐 관련된 3법에 대해서 법안이 부결이 돼서 좀 흔들렸었는데 오늘
오늘 아침 상황에서는 다시금 좀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거든요. 지금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도 NHN 같은 경우는 14% 급등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종목들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계속 봐도 괜찮은 건지 우려가 되긴 하거든요.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움직이지만 이제 코인 시장이 또 많이 올라오고 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최근에 미국에서 특히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에 대한 그 이제 강행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니어스 법안을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니어스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최근 이제 보수 공화당 의원들을 불러다가 다시 또 본인이 설득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될 거라고 일단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이제 미국에서의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의 발행 그리고 법안에 대한 통과 이런 건 결국은 다른 나라들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초기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적극적으로 지금 공약으로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결국은 추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종목들이 너무나 많이 좀 올라갔다가 등락이 좀 커요. 그래서 오늘은 뭐 NHN, 그 KCP라든지 다나리라든지 KG 이니시스 결제 관련주들이죠.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는 이미 한번 큰 상승이 나왔거든요. 2차, 3차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전보다는 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는 투자를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실력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은 매매라는 건 조금 물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지 못하겠고요. 이 종목들은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올라오는 시세에 맞춰서 수익을 잘 챙겨 나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미국 정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책까지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뭐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1차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또 시세를 많이 뿜었기 때문에 2차, 3차 상승은 그거보다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카카오페이 관련해서 또 기대감이 너무 이제는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그런 리포트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비 쿠폰도 이야기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신청 기간에 들어가게 되고 소비 쿠폰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투자자분들도 더 많이 기대감을 가지실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또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쿠폰이 발행됐을 때 들어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지금부터 좀 준비해 놓으면 좋을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그 전에 들어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이미 최근 들어서 유통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소비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유통 관련주들도 뭐 대형주들이죠. 이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소비 쿠폰이 발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본다면 나중에 되면 조금 투자 시점에서는 좀 늦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소비 관련주들이 또 혜택이 있을 거고 거기에 또 의류 쪽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소비 쿠폰이 발행되면서 또 영화라든지 또는 레저 그다음에 또 문화생활하는 곳에서도 이제 할인 쿠폰을 또 발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이제 맞물려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이 좀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영화 쪽이라든지 그리고 또 호텔이라든지 또는 레저 쪽 이런 쪽에도 지금은 관심을 좀 두시고 차라리 이제 이 발행 전에 좀 미리 종목들을 잘 선정을 해서 사놓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또 신청 기간에 돌입하는 만큼 소비 쿠폰에 관련된 또 기대감은 있는 상황인데요. 영화라든지 레저, 호텔 쪽으로 또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되면은 오히려 재료 소멸이 나올까 봐도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었느냐 아니면 네. 올라가지 못했었느냐 이 차이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재료들이 발생하면 주가의 급등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만약에 단기 급등으로 이어진다면 또 단기 차익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목이 주가의 움직임이 좀 완만하게 움직이는가, 단기에 많이 급등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대응하는 전략은 좀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효과가 또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정책 시행과 함께
효과에 대한 뉴스들이 만약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추가 반등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너무 성급하게 종목을 매도하거나 이러진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실제로 이제 소비 쿠폰을 썼을 때 좋은 효과로 이어지게 되면 또 다른 또 반등의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또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요. 사실 요즘에 주도주 중에 새롭게 붙었던 그 조방원 말고도 지금 조방원이라고 하잖아요. 지주사와 금융까지 붙었었는데 지금 증권주, 은행주 관련해서도 단기 과열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또 목표 주가도 하향하고 있는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증권이나 은행주들도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자꾸 이름을 자꾸 붙이는데 다음엔 어떻게 이 이름이 붙여질지가 네네. 아주 궁금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는 건 이제 과거부터 뭐 전차 군단이다 뭘 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임팩트가 좀 남다 보니까 그 종목들이 아직까지 주도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항상 주도주는 바뀌거든요. 네. 예전에 주도주였던 종목들도 지금은 주가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지금 지금 조방원이라고 얘기를 해서 지주사하고 금융 쪽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갔고 어제도 굉장히 좀 많이 흔들렸거든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그만큼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흔들리는 과정에서 매수를 하느냐 아니면 흔들리는 과정에서 정리를 하느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본다면 차라리 정리 의견으로 보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올라갔다가 흔들리고 있다는 건 그만큼 가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매도가 자칫 좀 많이 터지게 된다면 주가에 급락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는 이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좀 보통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신 분들이 아마 흔들릴 때 좀 불안감을 느끼실 텐데 흔들리는 과정에서 매수의 관점보다는 지금 차라리 조금씩 물량을 줄이는 관점으로 저는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증권, 은행주 관련해서는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흔들릴 때 뭐 추가 매수보다는 차라리 정리하고 차익 실현하는 쪽으로 좀 더 포지션을 주셨으니까요. 이 점 코멘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지금 엔터주들 관련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부정거래, 그 방시혁 검찰 고발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엔터주도 같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 지금 증권 관련해서도 지금 뭐 정책 관련해서도 계속 이제 잡음이 있을 때마다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 엔터주도 어제 또 많이 빠졌거든요. 사실 한알령 관련해서 좀 기대감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오너 리스크가 있으면 앞으로의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좀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대표적인 게 카카오그룹이었죠. 네. 지금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의 또 이제 주가에 또 조작 의혹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김범수 회장이 결국 이제 경영상에서 물러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또 올라갔던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오너 리스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업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오너 리스크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익을 잘 내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좀 약간의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BTS의 완전체 활동 하반기에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도 주가 상승의 재료가 되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오너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는 한 다른 엔터주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올라갈 때 좀 약한 이 탄력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에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종목들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굳이 이런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을 리스크를 감당하고 나서 투자를 할 것인가?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다른 투자처를 대체 투자처를 찾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알령 관련해서 지금 엔터주 쪽으로는 아무래도 이렇게 리스크는 존재하니만큼 아무래도 그러면 화장품이라든지 좀 다른 쪽으로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화장품주도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카지노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중국 쪽에서의 모멘텀을 찾는다고 한다면 또 게임주들도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체 투자처는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들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들이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각을 좀 더 넓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계속 이동을 하거든요. 네. 수급이 이동하는 걸 따라가기 위해서라도 시각을 좀 넓히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말고도 또 더 좋은 종목들이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종목들을 계속 찾아보시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수급이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각을 넓혀서 좋은 종목들 찾아가는 이런 코멘트 주셨으니까요. 함께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B의 황민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 김태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분위기 먼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양시장 모두 약보합 수준에서 흘러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현물에서도 선물에서도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는 좀 빼고 있습니다. 선물 쪽도 한 1,400계약 정도 덜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잠깐 좀 쉬어가는 걸까요?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한 주입니다. 일단 CPI 지표와 PPI 지표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TSMC 그리고 ASML 우리나라 증시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많이 줄 만한 반도체 IT 기업들의 실적과 가이던스가 지금 발표되는 한 주이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 신중한 어떤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욱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보여지는 ASML도 올해는 괜찮지만 맞아. 내년 우리 성장률 제로일 수도 있겠다라는 좀 불편한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골드만삭스로부터 지금 SK하이닉스의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좀 나온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 출발 이후 삼성전자는 오늘 개별 이슈를 기대하면서 잘 버티고 있지만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를 좀 받쳐줬던 다수의 기업들에게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 조정이 나올 때 그 조정의 폭이 우리 투자자분들이 감내할 만한 건강한 조정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약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낙폭이 커진다면 그때는 저는 외국인의 수급의 동향을 좀 보시면서 비중을 줄일 종목과 줄이지 않아도 될 종목을 좀 나누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외국인들도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비중을 줄이고 비중을 늘릴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어닝 시즌, 우리나라도 실적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쪽에 대해서는 만약 과도한 조정의 폭이 나오게 된다면 그 조정의 폭을 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렇게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사실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쪽이 테마군 종목군들인데 하필이면 오늘 테마로 볼 만한 종목군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 그 전에 전마하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이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이쪽도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은 너무 큰 욕심을 좀 보이시기보단 장중에 이제 SK하이닉스의 빈 공간을 어떤 섹터와 어떤 기업이 채워주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건강한 조정이라면 괜찮지만 그 이상으로 좀 더 빠지게 된다면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좀 체크를 하면서 포트 안에서 덜어낼 건 좀 덜어내고 담아갈 건 좀 담아가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외국인 투자자는 어떤 종목을 좀 담아가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매수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볼 거고요. 먼저 첫 번째로 외국인 쪽에서는 나란히 반도체 투톱을 담아갑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도 확인이 되네요.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 펜토초 레이저 이야기 나오면서 주목 좀 받았었던 종목인데 오늘 외국인 투자자 상위 종목에 이름 올리고 있고요. 애프터마켓 그 코너에서 같이 넥스트 트레이딩에서 살펴봤었던 알테오젠도 외국인 투자자 상위 종목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다시 그 LNG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와서인지 HD 현대미포 기관 쪽에서 담아가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조선주 중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가장 좋게 말씀을 좀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삼성중공업도 이름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덕산네오룩스 폴더블 폰과 관련된 부품이라서 관련 종목들 전략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HD 현대미포부터 점검을 좀 해볼까요? 미국 LNG 수입을 최대 2배 늘린다라는 기사가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보도가 됐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는 관세나 LNG 키워드가 약간 잠잠했었을 타이밍인데 다시 뉴스가 좀 부각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뉴스의 무게감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을지, 그래서 HD 현대미포를 좀 더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좋은 뉴스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조선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미국 가서 LNG 많이 사오기 때문에 바라봤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본질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돼요. 신조선가가 올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신규 발주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HD현대미포가 다른 조선사들 대비해서 뭔가 특별한 점이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우선 신조선가라든지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는 모든 조선사가 지금 동등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데이터는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적으로 수급적인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왜 유독
HD현대미포가 어제와 오늘 맞아요. 다른 조선사 대비 이제 강한 모습을 보이겠는가라는 것을 고민을 해보면 컨테이너선에 대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특히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교체 수요 주기가 다 왔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럼 신규 수주는 수주대로, 그리고 이제 교체 수요는 교체 수요대로 HD현대미포는 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받다 보니 다른 조선사 대비해서 어제의 시세가 괜찮았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저는 이 부분은 단발적인 어떤 수급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조선사들을 보신다면 저는 삼성중공업을 여전히 강력하게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다른 조선사들과 다른 건 다 동일합니다. 네. 근데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 HD현대중공업은 MRO, 하나오션도 MRO, 그런데 삼성중공업은 MRO보다는 FLNG가 있는데 두 산업에 대한 지금 계약 그 규모라든지 이제 아웃풋을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FLNG가 고부가 가치 산업임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네. MRO는 점점 커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숫자 기준으로는 삼성중공업이 훨씬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기관에서도 나타내고 있는 바, 우리도 만약 투자를 한다 했었을 때 삼성중공업을 먼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좀 늦게 움직였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여전히 좋은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조선주가 잘 갔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중국을 제재했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랑 중국이 8월 초쯤 만날 수도 있다라는 보도들이 슬슬 좀 나오고 있어서 만약 여기서 조금 완화적인 분위기가 나오게 된다면 조선주한테 있어서는 살짝 좀 위기 아닌 위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조선주는 계속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을 이제부터는 달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현대차와 기아가 그래야 했듯이 그들도 보면 계속 잘 팔고 잘 팔 수 있는 기반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실적 시즌 다가오면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밀렸다 다시 올라가고 밀렸다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조선주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을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선 미국과 중국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선사들이 조선 발주를 좀 미리 땡겨와서 먼저 반영을 시켰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 약간의 수주 공백기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미국이 결국 자국 산업 기준으로 조선을 키우고 싶기 때문에 그 키우고 싶을 때 중국을 활용할 수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만약 조금은 온화한 제스처를 보이면서 조선주가 빠진다면 저는 네. 그걸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여전히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조선 업에 네. 대한 메리트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조선은 짧게 보시기보다는 길게 보셔야지만 지금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가뜩이나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산업에 여러 가지 뉴스가 붙어서 속도가 붙어준 거잖아요. 근데 이 속도가 계속 붙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소강 상태도 들어오겠지만 결국 마지막 종점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수주 환경과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에 저는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관세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시각의 차가 있는데 저는 사실 최근에 좀 놀랐어요. 뭘 놀랐냐면 네. 뭔가 협의를 하면 획기적으로 낮은 관세를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협의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방국이라고 하는 캐나다에도 멕시코에도 굉장히 지금 높은 관세를 맞아요. 부과했다는 것을 보면 관세 요율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다 같이 힘들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만약에 조선주로 한정해서 봐서 분위기가 조금 완화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긍정적으로 조정 시에는 기회로 바라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고, 조선주 전반적으로 길게 시각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순 매도로 조금 시선 돌려서 잠깐 네카오 먼저 점검을 좀 해볼 텐데, 네이버도 카카오도 5일선과 21선은 이탈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는 계속 TP를 상향 조정해요. 그래서 아침에 좀 확인을 해보니까 네이버 중에 제일 높았던 게 제가 35만 원까지 봤고 네. 카카오는 8만 6천 원까지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가랑 사실 TP가 계속 올라가는 것 사이에서 약간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 구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소프트웨어 단은 결국엔 하드웨어 단이 먼저 관심을 받고 나서 그 뒷단에 따라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간밤에 미증시에서 이 앞단 하드웨어 쪽에서 여러 가지 좀 노이즈가 나온 상황이라 아무래도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특별하게 뭐 센즈렉과 같이 개별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잠시 쉬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누차 강조드리는 딱 한 가지,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 그러니까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방향만 따라간다면 주식 계좌는 평균 그 이상은 하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 신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일단 첫 번째, 부동산보다도 금융시장을 조금 더 키워보겠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굉장히 많은 산업 중에 AI 소프트웨어에 굉장히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만의 소버린 AI를 이제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목적이기에 네. 저는 네이버 카카오는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대신에 결제 관련주들, 다날, 쿠콘,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쪽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금 이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두 가지죠. 일단 첫 번째 정부 지원금 때문에도 올라간다고 보지만 두 번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테마 때문에 한번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으나 우리나라만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죠. 그걸 사주는 수요가 있어야 뭔가 가치가 올라가고 그걸 활용을 하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을 그러네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특히 카카오뱅크는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으니 이쪽 부분은 저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만큼은 조정을 이용해서 천천히 담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속도를 생각하신다면 카카오가 더 유리해 보여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내실 그리고 하이퍼클러버 X라고 하는 플랫폼을 고려해 본다면 장기적인 가치 투자는 네이버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앞에 미국 스테이블 코인이 붙으면 그래도 좀 경쟁력이 괜찮죠. 있을 것 같은데 앞에 원화가 붙어버리면 살짝은 좀 경쟁력이 네.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는 하네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약간의 주의는 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네카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말씀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폴더블 폰 관련한 종목들이 조금 올라와서 오늘 기관 쪽에서 담아가는 것 같아서 잠깐 좀 점검을 좀 해볼게요. 삼성도 이야기가 나왔고 애플도 내년 하반기에는 내놓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손잡고 이제 다 같이 가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여러 차례 좀 속았던 섹터기도 네. 해서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봐도 될지 다시 한번 좀 속아봐도 될까요? 이번에 언팩 행사를 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전작들 대비 확실하게 조금 메리트가 지금 괜찮은. 있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은 폴더블 폰 사용자였다가 네. 중간에 바꾸셨군요. 너무 무거워서 바꿨는데 네. 최근에 이제 언팩 행사의 제품을 보고 이번에 다시 한번 굉장히 얇더라고요. 사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여쭤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폴더블 폰 관련주들이 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제품이 잘 나와서 이것도 있겠지만 아이폰도 드디어 폴더블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뉴스가 거의 이제 가정 사실화되고 네, 있는 맞아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 부품주들에 대한 시세가 높은 거죠. 특히나 이제 외국계에서 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자료를 보셨을 텐데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 공급하고 있는 덕산 네오룩스가 지금 유일하게 잡혔어요. 근데 네. 이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아니 왜 중국의 BOE가 왜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와 BOE가 폴더블 이 OLED 쪽에서는 소송이 진행이 네.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송의 결과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압도적으로 지금 우세한 상황.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뭔가 제품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BOE 제품이 지금 미국 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애플이 폴더블 폰을 만든다? 그럼 당연히 디스플레이 쪽은 삼성 디스플레이와 덕산 네오룩스 차지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OLED 쪽에서 덕산 네오룩스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변동성 기준으로 보면 KH 바텍과 지금 파이넴텍이 아마 여러분들 많이들 가장, 생각을 하실 네. 것 같은데 왜 두 개 다 힌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가의 차이가 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원래는 KH 바텍이 외장 힌지의 주인입니다.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하지만 이제 폴더블 시리즈가 벌써 7번째 모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후발주자들의 기술력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 과거보다는 1등의 점유율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특히나 파이넴텍은 내장 힌지를 기준으로 맞아요. 합니다.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데 내장 힌지보다 외장 힌지가 기술적으로도 더 어렵고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단가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장 힌지만 했던 파이넴텍이 외장 힌지로 진출을 하니 파이넴텍에게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죠.
하지만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이nem텍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좀 부각이 될 수 그러네요. 있어서 두 기업의 주가의 차이가 좀 나타나고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파이nem텍이 말하는 외장 힌지의 진출은 네. 기대감이 아닙니다. 확인을 해보면 폴더블 6에 백업용으로 승인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혹시 KH바텍 제품이 문제가 있거나 단가적으로 좀 곤란한 상황이 처해지면 후순위로 파이nem텍 제품을 쓰겠다라는 그 승인서거든요. 네. 그걸 받았던 것을 보면 단순히 이제 기술 개발을 하겠다, 진출을 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벌써 외장 힌지 쪽으로 일정 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또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을 엿볼 수 있어서요. 힌지 쪽을 보신다면 저는 파이nem텍을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 힌지 관련해서 KH바텍이 외장, 보통 파이nem텍이 내장 힌지로 그렇죠. 잘 알려져 있었는데 오히려 내장 쪽이 더 어렵기 때문에 기술력에 있어서도 오히려 긍정적인 점수를 조금 더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그 3D풀과 BOE 관련한 소송은 예비 판결에서 승기를 좀 잡았습니다. 근데 본 판결 갔을 때 보통 이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승기를 잡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일단은 높은 상황이다라는 부분까지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반도체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는 중요한 일정 앞두고 있죠. 삼성전자 11시 15분으로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대법원 선고 예정되어 있고요.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H20 중국 수출 재개한다라는 것도 있었고 AMD도 중국용 제품이죠. MI308 제품도 판매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AMD랑 삼성전자의 우호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삼전한테는 좀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테마 이어서 열어볼까요? 두 번째 제약 바이오고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곧 부과할 거다라고 언급을 좀 내놓기는 했습니다. 근데 CPI 지표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졌다면 반대로 이제 PPI 지표를 봤을 때는 요에 대한 걱정이 조금은 완화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어제 3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좀 넘기는 했는데 제약 바이오에 대한 시선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보겠고요. 오늘은 또 갑자기 비만 치료제 쪽이 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열어볼까요? 마지막은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어제 이제 지니어스 법안 통과 무산될 수 있다라는 소식 속에서 하락을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또 설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반등세를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화가 앞에 붙게 되면 사실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새로운 시각 좀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반도체부터 열어서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부터 보면 오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는 결전의 날입니다. 근데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그 주가가 지금 이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실제 뉴스가 노출되고 나서 주가가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떻게 예상을 좀 하고 계실까요? 자, 개인적으로 그 뉴스에 너무 집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잘 나오면 잘 나오는 대로,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저는 수급 방향 따라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따라갈 수 있는 풍향계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H20이라고 하는 제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굉장히 많은 그 레포트들이 쏟아졌죠. 간밤에 네. 커버 레포트가 맞아요, 많이 맞아요. 쏟아졌는데 모두 목표가가 상향 조정됐어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조정은 저는 기회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시점과 시기에 대한 고민은 하실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잘 가던 종목분들이 만약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엔비디아 가는 길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서요. 저는 아직까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장비단에서는 지금 최근에 보면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여기 이제 SNS텍과 같은 기업들 우선순위로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약보합 정도 지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려가 되는 건 SK하이닉스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계속 낙폭이 커지면서 마이너스 6%까지 지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30만 원에 대한 안착이 어려워 보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지금 27만 8천 원 선에서 떨어지고 있어서 역시나 그 리포트 중에 하나가 이제 30만 원 정도 와서 목에 찼다, 좀 끊어가야 된다라는 리포트가 있었었는데 그게 맞았었나 싶거든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외국계 리포트도 지금 공정성이 없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저렇게 잘 나가면
같이 가야 되는 같이 가야 되는데 엔비디아는 목표가를 상향을 시켜놓고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하향한다. 이것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네. 들고 있고 여러분들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한번 봐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매도 레포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초반에 외국인 순매수 보니까 1, 2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거든요. 이게 종가까지 이어진다면 네. 또 우리가 그들의 입에 놀아난 것일 수 있으니 아. 저는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하실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네. 지금 계속 우리나라 주식 계장임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지금 패닉스에 패닉 바이에 빠질 필요 없다. 어차피 풍향계는 엔비디아가 간다면 우리나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특히 SK하이닉스는 네. 다른 기업들 대비 더 잘 따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어서요. 오늘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고민되시겠죠. 걱정 안 된다는 것은 거짓말일 것 같고요. 저도 그러니까요. 이 정도로 빠질 일인가 지금 생각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고민은 되시겠지만 지금 당장 뭔가 움직이시기보다는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좀 객관적으로 저는 평가를 한 다음에 움직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일정들이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뭔가 움직일 때 움직이더라도 네. 반도체와 주도주는 다음 주 초에 조금만 더 변동성이 완화되었을 때 그때 움직여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종가까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여전히 SK하이닉스가 종가까지 있다면 이런 큰 폭의 하락은 오히려 못 담았던 분들에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낙폭을 계속 키워가고 있기는 합니다. 마이너스 6.67%까지 떨어졌고요. 차트상으로는 일단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려있는 상황이라서 종가까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알테오젠 짧게만 좀 보고 갈게요. 어제 ALT 비포 특허 취득 소식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할로자임에 대한 그 우려감은 좀 불식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오늘 지금 약보합 정도 지키고 있어서 주가 추이 앞으로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알테오젠이 그 특허 관련한 이야기가 굉장히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지금 미연에 다 네. 차단을 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좀 보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알테오젠은 여전히 의심 없이 제약바이오 쪽 파이프라인을 보신다면 1순위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약바이오 관세 이야기가 나오니까 맞아요. 또 이쪽도 많이 고민이 되실 텐데 그렇다면 숫자가 찍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바이넥스는 조금 나중에 보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가격적으로 지금 유리하다고 보여지는 파이프라인 쪽에서는 유한양액, 오스코텍 이런 쪽이 오늘 또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보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존슨앤존슨이 호실적을 낸 부분도 아마 도움이 됐을 겁니다. 지금 렉나자랑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트 병용요법 매출도 계속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오스코텍까지 같이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테오젠도 여전히 제약 바이오주 안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한 1%대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과는 개장 분위기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민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댓글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들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댓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댓글입니다. 조정은 기회지 하반기에 톡 개편 나오면 분위기 바뀔지도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일단은 카카오랑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중에서도 오늘 카카오 페이를 좀 볼 텐데요. 어느 곳을 향해서 좀 달리고 있다라는 뜻일까요?
네, 오늘 댓글 상황 살펴보면 사실은 굉장히 오히려 기회를 바라고 있지 않나라는 투자자분의 댓글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이 카카오 그룹주 관련해서 흐름을 살펴보면 찻잔 속 태풍이었나 싶을 정도로 빠른 반전이 많았던 한 달을 보냈는데요. 지난달 스테이블코인 관련제도 정비 소식이 연달아 터졌고 또 미국에서는 이른바 지니어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도 했죠. 이렇듯 국내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하면서 투자 심리가 자극되기도 했습니다. 또 카카오페이가 코인 관련 상표권까지 등록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책 수혜 기대에 또 메타도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또 연초 대비해서는 250% 넘게 주가가 급등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주가가 아무래도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서 투자 위험 종목, 투자 경고 종목 지정 등 경고등이 켜지기도 했었죠. 특히 6월 말에는 연고점 이후 불과 2주 만에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28%가 넘게 빠졌습니다. 카카오, 또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이 상승과 하락을 이끈 주체가 바로 개인 투자자라는 점입니다. 개인은 최근 한 달간 카카오페이에만 약 3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요. 반면 또 외국인은 1,400억 원 넘게 팔아들인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이 정책 테마에 개인이 크게 베팅한 구조가 펼쳐졌는데요. 그런데 하락장이 오자 또 반등의 기회를 잃고 현재는 손실이 커진 상황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가 한 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5일선을 타고 있는 모습으로 좀 바뀌어 있고요. 양봉으로 현재 좀 전환이 된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상 봤을 때 주가가 그렇게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것은 아니라서 이 카카오라는 이 종목을 어떻게 시장에서는 판단을 좀 하고 있을까요? 네, 현재는 좀 기대와 현실이 부딪히는 지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 모멘텀은 또 여전히 살아있다. 이런 시각도 유효한데요. 정부가 디지털 자산과 AI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기조는 여전히 변함이 없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곧이어 수혜로 이어질지 또 언제부터 실적에 반영될지는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증권에서는 또 과도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활성화가 되려면 기술적 또 제도적 과제가 아직까지 적지 않다는 입장을 보인 건데요. 반면 SK증권처럼 카카오의 실적 회복에 좀 더 주목하는 쪽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하반기에 있을 카카오톡 개편, 또 AI 기반 에이전트 출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광고 매출 회복과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가능성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확인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의 본업이 현재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시각이 유효한 가운데 AI와 결합하면 또 새로운 성장의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초반엔 정책 기대를 보고 움직였다면 이제는 그 기대를 좀 뒷받침할 실적, 특히나 광고나 커머스, AI 시너지 등 본업에 좀 성장이 중요해지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시장은 현재 포착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카카오 그룹주 전반적으로 좀 한번 스탁 봐볼까요? 카카오 봐보면 오늘은 3%대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57,900원 선 현재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좀 되고 있고요. 사실 카카오 주가가 앞서서 이제 짚어봤을 때 개장했을 때는 5일선 좀 이탈하는 모습으로 나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5일선 타고 있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도치 캔들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제일 높은 TP 조정된 게 제가 아침에 확인해봤을 때 86,000원까지 있었거든요. 네. 아직 상승에 대한 룸은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뱅크나 페이, 게임즈 같은 종목들은 약세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페이 쪽에서 7% 넘게 하락을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최근 들어서 흐름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마다 차별화가 좀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좀 접근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카카오 그룹주 전반적으로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댓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댓글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2027년부터 시행이라며 너무 앞서 달렸지라는 댓글입니다. 그러니까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르르 다 갔다가 다시 뭐 이게 좀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빠지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권주, 은행주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흐름 어떨까요? 사실 증권주나 은행주, 최근 증권가에서 또 투자 의견을 일제히 하향으로 전환한 보고서가 무려 41건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2.5배가 이상으로 넘게 오르는 수치인데요. 특히나 눈에 띄는 건 이 보고서의 대부분이 또 실적 부진 때문이 아니라 주가가 너무 빨리 올랐다. 이런 점을 이유로 들었다는 점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상법 개정 기대감, 또 자사주 소각 기대 등으로 빠르게 올랐는데요. 정작 증권사들은 또 기대감만으로는 너무 많이 올랐다면서 투자 의견을 줄줄이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렸습니다. 6월 중순 이후 코스피가 10% 이상도 오른 가운데 이 정책 테마와 이슈에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편승한 종목들에 대해서 경고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미래에셋증권, 또 삼성증권, 하나투자증권 등이 이렇게 하루에 5%에서 7% 넘게 빠지는 급락세가 이어지기도 했죠. 새 정부 정책의 기대감이라는 강한 상승 동력은 있었지만 너무 빠른 반영이 결국에는 부담으로 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포착해봐야 하겠습니다. 네, 법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르르 잘 갔다가 일단 전반적으로 종목별로 차별화로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환경으로 봤을 때는 증권업이 앞으로 좋아질 만한 요소들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하거든요. 시장에서는 어떤 평가를 좀 내리고 있을까요? 사실 같은 종목을 두고도 이 증권사마다 다른 시각을 현재 펼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은 또 현재 주가는 기대만큼 올라서 더는 살 이유가 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기도 했고 또 미래에셋증권은 역시 투자 의견을 보유로 낮춘 상황입니다. 브로커리지 실력이 좋아졌고 또 실적이 좋아졌고 지분 투자 자산 가치도 상승을 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 상승 여력이 크지는 않다는 걸 포착을 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지배구조 개편 같은 이슈는 또 법안이 통과됐지만 시행은 댓글처럼 또 2027년으로 지금 사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런 판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증권과 또 신한투자증권은 여전히 비중 확대, 그러니까 더 사야 된다는 의견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리가 인하되는 구간에 이렇게 주가까지 오르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브로커리지 수수료와 또 운용 수익이 함께 늘어나는 이른바 황금 구간이 열릴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증권사에서는 종합투자 계좌나 발행 어흠 등 또 이런 신사업 허가로 하반기의 수익 기반이 더욱 탄탄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올리고 있고요. 다만 증권사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현재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자산이 튼튼한 종목은 또 살아남겠지만 단순히 정책 기대감만으로 단기 급등했던 종목은 또 하향 조정의 국면을 피할 수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현재 시장에서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증권이나 은행 쪽은 워낙 고배당주라서 관심이 좀 있으셨을 거고 더불어서 이제 해외 주식의 거래가 늘어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대체 거래소까지 넥스트 트레이드까지 생겨난 상황이다 보니까 브로커리지 수수료도 계속 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증권주를 특히나 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민혜 거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개장 초반 대비해서 한 1% 넘게 낙폭을 키워가는 구간에 있고요. 현선물 모두 수급이 좀 불안정한 상황이긴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중요한 이벤트 있습니다. 11시쯤 되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관련한 대법원 선고가 나올 예정이고요. 오후 3시 부근을 해서는 TSMC 실적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